안녕하세요. 이번 노알못 진행을 맡게 될 노무법인 덕일의 정성도 노무사입니다. 총선 전에 매일노동 뉴스에서 올 초에 그 노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노동 이슈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단연코 노란 봉투법이죠.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그리고 노동시간, 그리고 정부 노동정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1위가 되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었지만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 봉투법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6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노동관계법 의안 발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이 17건으로 단연 많았죠.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이 9건, 고용보험법이 7건, 산업안전보건법이 4건,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3건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건 모두 노란 봉투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발의 배경은 뿌리 깊은 원하청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시장 이종 구조로 현장에서는 노동 문제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로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그리고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택배노조 파업 등이 되겠죠. 모두 이제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이제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두산중공업 배달업 열사가 이제 회사의 이제 재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2003년도에 또 부산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열사, 2013년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요. 법원이 47억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때 캠페인이 있었죠. 10만 명이 47,000원씩 모금을 하면은 47억 배상을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노란 봉투 캠페인입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소속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의회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중의회에서는 단체 교섭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협약 체결권하고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이제 판결이죠. 이처럼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이제 중요한 문제, 노동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CJ 대한통운, 아까 말씀드리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그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권을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법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비록 이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파업의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좀 감경하거나 아니면은 정당한 쟁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작년에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이제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건데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라든가 노조에서의 조합원의 역할, 그리고 쟁행의 참여 정도, 그리고 손해 발생 기여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사실상 노란 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는 그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대 그 노란 봉투법이 발의된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에서는 노동조합법 중에 사용작성을 확대하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즉 이제 원하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도 좀 확대를 됐죠. 기존에는 이제 노조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니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연대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노란봉투법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22대에 발의됐던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에는 근로자 정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확대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추정의 원칙을 넣었죠. 그리고 사용자의 경우에는 21대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노동조건, 수행하는 업무, 노조 활동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이 있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다 사용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서 개정하는 노동조건,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 또 노동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에서 형성되는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주장이 좀 불일치되는 그런 범위까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개별적으로 21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더 된 것이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감면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의 행위를 하게 된 원인, 경위, 그리고 사용자의 피해 확대 상황이라든가 그런 원인, 사용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감면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신원 보증인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신원 보증인이 빠지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아시죠? 내 아이 노동시간 단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1시간에 근로를 했을 때 얼마를 받고 또 연장 근로 했을 때, 휴일 근로 했을 때 그때 매겨지는 단가가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상여금과 복리, 후생이 최저임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커져서 오히려 임금은 올라가는데 통상임금은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내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해도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에서는 최저임금도 통상임금이다. 그리고 사업주 너희들이 그러니까 임금을 꼼수로 여러 가지 수당을 만들지 말고 적정하게 우리가 일한 대가에서 수당을 줘라 라는 차원에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같이 일치를 시킵니다. 그런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장근로의 정의와 관련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대법원이 이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줬죠. 근데 이제 연장근로 한도에서 하루에 8시간 초과는 연장근로가 아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만 연장근로로 보고 12시간 한도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크런치 모드, 이런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몰아쳐서 밤새 노동을 하고 50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쉬어요. 그럼 일주일에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월화수 우리가 잠 안 자고 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는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를 하려고 연장근로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처럼 근로일간의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성보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런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아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임신기 육아기 때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합니다. 근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은 내가 8시간 근무마다 6시간 단축하면은 그 2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 손해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간주하니까 임신기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많이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임신하고 12주 이내에,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많이 써라. 그리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인정을 해줄게. 뭐 이런 방향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퇴사를 하면은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이 돼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현장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에 산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이잖아요. 그것도 90일이 아니고 120일로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법안이 또 발의가 됐고요. 입영 휴가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모성보호가 강화되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고용보험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보험 기금에서 그 해당되는 그 모성보호 확대된 기간 동안에 기금이 좀 나가기 때문에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확대가 되면은 그 고용보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같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입양 휴가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입양 휴가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재는 10일 중에 이제 5일이 이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전체 기간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연간 3일인데요. 이 중에서 최초 2일 또는 전체 기간 고용보험으로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 단체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즉, 서비스업, 그다음에 제조업 각각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적용됐을 때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사실 지금 현행법에는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좀 개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 조항도 좀 다 삭제를 해서 최저임금을 오로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좀 정하도록 그런 법안이 좀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도대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어떤 애는 8, 9%가 인상이 되고 어떤 애는 2%, 3%가 인상이 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인상시키는 그 근거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결정 근거를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핫한 이제 법안이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상으로 더 가중 처벌을 하자. 그래야지 이제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걸 예방을 하고 예산 투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사업자한테 너무 가혹하니 이거를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좀 바꿔달라.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면 거기에 따른 이제 법안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아마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 예방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나서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5명 이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각 뉴스에서 막 언론에서 나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50명 미만에서 발생되는 그 재해가 전체 우리나라 사업장의 상당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대 이제 국회에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유예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또 총선을 맞이하면서 이 법안이 제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 법안이 제출되면서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현행 이제 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각적으로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합니다. 통신 매체를 통해서 폭언이나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음란 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게 3회 이상 지속이 됐을 때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이 사실 작업을 하고 옆에서 한 명이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한 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점검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위험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라든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개인 1인이 작업자가 조치를 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험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하고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1조로 2인 이상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금 여름에는 굉장히 폭염으로 덥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한파로 엄청 춥잖아요. 이런 폭염과 한파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폭염 한파에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좀 많이 발의가 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됐을 때 관련 법안들이 좀 발의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 그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